안녕하세요. 용산영자TV 이민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되면은 동사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데, 이때 실거주의 입증 책임은 누가 질까요? 임대인이 질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질까요? 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총 8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권의 일반적인 사항 7가지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그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임대인도 우리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가지 사유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이 나 실거주 할 거야 해서 했을 때 그 실거주의 증명은 누가 지냐는 얘기죠. 임대인이시냐 아니면 임차인이시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무에서는 논란이 많이 되고 중요한 요소죠. 자, 네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이제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고 했을 때 그 관련 법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런 사항을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일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증액하는, 합의 증액하는 것인데, 그 5%를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부닥치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을 그냥 렌트홈을 활용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권을, 계약 갱신권을 상회해서 할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이 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임대차 입법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식으로 이의가 진행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로는 이제 임대차 계약 갱신의 주의사항 핵심 5가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꼭 5가지 아셔야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임대차의 계약갱신권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첫째,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의미란 뭐니까? 이 만기가 되면은 동일하게 계약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이죠. 근데 이 청구권은 형성적 권리예요. 상대방이 도달되면은 자연적 권리로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정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적 권리면 상당히 세입자 보호 조치가 강한 권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기 내에 청구를 해야만이 이 효력이 부당되는 거예요. 그 청구 기한이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만기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때 시간까지 따지기 때문에 공공시를 기준에서 꼭 전까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 조심할 것은 도달주의라는 것. 그 내 계약갱신 청구 사용 행사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달하는 뒤에서 좀 추가 설명드리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계약갱신 행구권을 행사하면 어떤 효력이냐?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반면에 임차인은 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협의 증액해줘야 될 의무도 있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대차 계약을 내가 갱신했는데, 그럼 갱신했으면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계약갱신권 사용을 한 계약갱신은 이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살 수 있지만은 임차인은 언제라도 조기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제 효과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은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냐? 방법인데 뭐 다양하죠. 직접 만나서 대화로 선고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내용 증명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메일 보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나 받은 적 없는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가지 이상을 방법을 활용해서 꼭 상대방이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답신이 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거절한다 아니면 알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 해입자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횟수가 무제한 늘어질 수 없잖아요. 딱 현재는 1회만 보장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계약 폼에서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는데 만약 이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 있다 그러면은 뭐 6년 이상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우리가 계약 만기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응하면 좀 안 되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차인의 규책 사유가 5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월세의 경우입니다. 전세는 이게 발생하지 않아요. 월세를 우리가 두 번 이상 연체했을 경우 이 연체라는 것은 하루 지나도 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이지 않아요. 계약기간 동안에 2번 딱 연체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부분도 임차인께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거짓이나 부당 방법, 예를 들어서 신분증 가지고서 계약했다거나 세 번째 사항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도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일부나 전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서 우리가 파손한, 예를 들어서 증축이나 개축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거 이런 경우도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임차인이 뭐 아주 인테리어를 과도하게 해서 집 구조를 바꾸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현저한 임차인이 의무 위반을 간 경우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 요청에서 한 사항인데 이것도 3가지 정도 있다. 첫 번째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이 철거나 재건축되는 경우도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 조항은 엄격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이 명시 돼야 돼요. 통지가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계약서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이 부분은 이런 내용 철거나 재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과 협의해서 하는 경우는 뭐 양 쌍방 간에 합의한 것이니까 당연히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자체가 일부나 아니면 전부가 멸실되어서 도저히 주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자동적으로 이게 인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 9가지의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결국은 양자 간에 타입이 안 되면 법원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나 실거주 할 거야 하고 계약갱신 거절했는데 이 실거주 여부는 누가 증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임대인이 증빙 의무가 없다 그러는데 대법원에서 바뀌었어요. 대법원에서 무조건 이 실거주 증명 책임은 임대인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뭘 보냐? 굉장히 자세하게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의 주거 상황, 집이 몇 채 있고 왜 이 집으로 올라가려는지,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회사는 어디 다니고, 그 임대인이 말한 실거주 목적의 잔치에 맞게 다 디테일하게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 임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때는 상당히 세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담 사례 보면은 어떤 경우 인정하느냐, 내가 실거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실거주 당사자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해외 파견했거나 아니면 뭐 해외 이임을 당연히 그 전에 계약됐을 때니까 이럴 경우 이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만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논란이 벌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했는데 그러면 그 임대인은 어느 정도 실거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 법에는 그게 돼 있어요. 기존 세입자가 살려고 했던 뭐 기간만큼 임대인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2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2년 안 살고 허위로 판명됐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법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거예요. 바로 임대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살다 임대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법에 명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임대인이 이렇게 제3자한테 임대할 때는 이 손해배상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입자는 이걸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그 손해배상하는데 어느 정도 손해배상하냐? 법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큰 금액, 높은 금액을 정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던 월세의 3개월분, 그 다음에 기존 임대료와 신규 임대료, 이게 전환임대료 포함하는 겁니다. 전환임대료 기준에서 2년치, 차액의 2년치라는 거예요.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실제 세입자의 손해배상액인데 이것은 상당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규 임차료와 기존 임차료 차액을 2년분을 많이 계산합니다. 실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례에서 손해배상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목적하고 공시를 놔뒀어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하거나 구조 변경하거나 이랬을 때 명확한 목적이 없는데 그냥 공시를 놔뒀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 행위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상 750달은 일반 불법 행위로도 이것도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손해배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매각하는 경우죠. 매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실거주 한다고 매각을 했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각 계약 갱신 가능하느냐? 이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매수자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료인 최소한 6개월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다 되어야 매수자가 나는 실거주 할 거니까 계약갱신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는 이 임대인이 과연 실거주물을 지켰는지까지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왜냐 나가면서도 상당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 나갔는데 금액에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집요하게 찾아보죠. 대표적으로 확정일자 부의하는 걸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납부 현황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편물 수령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은 보안이 돼 있지 않으면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임대인이 유의해서 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매매했는지 아닌지 언제 매매했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계약갱신 거절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에 맞게 다 세팅해놓고 미리 준비해놓고 실거주 계약갱신 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5% 이내에 상환하겠는데 그 상환 계산법이 쉬운 듯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렌톰이란 그런 앱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톰에 가면은 여기 우측에 이렇게 임대료 인상률 계산 이렇게 딱 표가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왼쪽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왼쪽 페이지는 이제 상단이고 오른쪽 페이지는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계산 이게 딱 있고 여기가 이제 변경 전, 변경 후,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연 임대료 다 이게 돼 있죠. 근데 임대료 인상률 5%, 그 다음에 월 차임 전환 시장률, 산정률 2%, 한국은행 기준금리 3% 딱 이게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여기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바꾸려면 바꿀 수가 있는데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밑에 페이지 가면은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 현황이 쭉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도 쭉 나타나 있고요. 현재 월차임 산정률은 2% 돼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적인 5%딱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하나씩 이제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 살고 있다가 이제 반전세로 나눠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5억에 살고 있는데 내가 좀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 보증금 3억만 주고 나머지 월세 드릴게 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때 5%를 어떻게 계산하는 얘기죠? 너무 쉬워요, 사실은. 첫 번째, 변경 전에 가서 임대보증금 5억 했잖아요. 그거 딱 5억 치는 겁니다. 그다음 변경 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이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딱 3억 넣고 계산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월세가 93만 7,500원 딱 계산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증 금액을 또 변경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월세 보증금 5억에 월세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내가 또 목돈이 좀 필요해서 보증금 2억을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 주려고 해요. 자, 그럴 때 또 5% 인세까지 감안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변경정 5억, 월 임대료 300만 원 딱 넣고 그 다음에 변경 후 보증금 200만 원 딱 치고 계산하기 누르면은 딱 월세가 454만 167원 딱 계산 나온다는 것이요.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세에서 반전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세 400만 원 주고 있는데 보증금 내가 2억 주는 경우는 월세를 내가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변경전 가서 월 임대료 400만 원 치고 변경 후에 가서 월 보증금 2억을 딱 치고 우리가 계산하기 딱 누르면은 이게 월세가 336만 6,667원으로 딱 계산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상률 계산할 때 이것은 5% 딱 정해놓고 그 월세가 얼마나 바뀌느냐, 보증금이 얼마나 바뀌냐 계산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거꾸로 내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얼마나 올렸을 때 그게 인상률이 얼마나 오나 이 계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월세 내가 400만 원인데 보증금 1억에 월세 380만 원 바꾸면은 이게 월세 인상률이 얼마나 되지?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변경전에 가서 월세 400만 원 넣고 변경에 가서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월세 300만 원 딱 넣고 계산하기 누르면은 임대료 인상이 5.42% 딱 나온다는 거예요. 렌트홈을 활용해서 임대료 인상 5%는 너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로 이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 제가 좀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는 문구를 꼭 넣어야 돼요. 없으면은 하부갱신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부갱신은 새로운 계약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걸 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니면은 꼭 명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계약갱신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대는 보증금이 올라가잖아요. 보증금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확정일자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보증금이 변동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증금이 변동이 있으면은 꼭 다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때 결정한 것은 만약에 내가 최초 계약한 다음에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만약에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순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증액 등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건 후수일로 되니까. 그래서 이건 채권 수입받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일자 부분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은 내 혼자 생각하지 말고 꼭 부동산 아니면 주위 전문가 도움 받아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예약이 가능하고 이때는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 이 통보라는 것은 도달주의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기 후에 추가 거절을 원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년 5월에 자 이제 계약 갱신권까지 다 사용해서 5월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다 보니까 뭐 8월이나 9월, 10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거꾸로 임대인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만기는 5월인데 나는 뭐 10월이나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사람 조정해서 우리가 계약기간 연장하면 되는데 이때 조심할 것이 이게 잘못 계약서를 쓰면은 이게 무조건 2년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일시사용계약 일시사용계약이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기 임대차 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활용해서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임대차 입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 개정돼서 사용되는데 많은 논란을 배출했어요. 이제 임대차 3법이라 통상 그러는데 임대차 2법은 이제 계약갱신업과 임대료 상한제가 있고 3법으로 이제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있습니다. 자, 제정 시기는 이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30일이었고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2020년 8월 18일 이제 법이 제정이 되는데 취지는 참 좋았어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전월세 거래 현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임대차 입법 쪽에서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상승하는 거예요. 왜냐?
임대인이 봤을 때 뭐 4년 갈 수밖에 없으니까 4년째 한꺼번에 인상하는 거예요. 뭐 누구라도 임대인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매물이 이제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관해서 지금 새로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뭐 첫 번째는 전면 폐지 이렇게 그런 논의인데, 실제로 전면 폐지하면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폐지까지는 안 그럴 것 같고 좀 일부 보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간을 뭐 조정한다든지, 현재 2년 2+1을 뭐 3년 한다든지, 아니면 2+1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추이겠고, 또 상한율에 좀 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현재 5% 엄격히 박혀 있는 것을 뭐 7에서 10% 한다든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결정 권한을 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임대차 입법 개정안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제 임대차 계약 갱신권의 이제 핵심 사항을 5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계약 갱신이나 갱신 청구나 거절할 때 꼭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갱신 청구뿐 아니라 거절도 만기로부터 6개월 내에서 만기로부터 2개월 전에 꼭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관계없어요. 뭐 임대인이 먼저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먼저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내가 꼭 기다렸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지 증거 의무는 꼭 보관해야 된다. 이게 법적 분쟁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소리이기 때문에 꼭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서 행사함으로써 그런 관련 내용이 딱 이렇게 증빙이 남을 수 있도록 해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거주 증명 책임이 임대인이 있다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시고, 임대인은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때는 세심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번째는 우리 임대차 계약은 사실은 상호 존중이고 공생관계예요.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상황이 있어서 그 임차 전선을 잘 하는 거고, 임대인도 우리가 경제적 비용을 줄이거나 경제적 수익을 위해서 이 임대차는 거죠. 그래서 상호 존중의 공생관계를 하시고, 특히 이제 연임 같은 경우 상생 임대주택 제도가 좀 더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상생 임대주택도 우리가 전환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서에 꼭 계약갱신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 5가지 사항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살았던 관계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합의를 이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권 청구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행복부동산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